피가 붓기도 전이었습니다. 1270년 8월 보현원의 밤, 의종이 신하들과 연애를 즐기던 그 자리에서 칼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적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왕을 호위하던 무신들의 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신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왕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찾아옵니다. 경남 거제의 한 포구, 뉴베지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던 전직 왕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의민, 한때 왕의 나라를 지키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왕은 잔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려 제18대 국왕 왕현, 묘호, 의종. 그는 그렇게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무장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신하로 하여금 왕을 죽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뿌려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고려 의종 한 왕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쿠데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만과 무력함, 차별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마침내 폭발한 한 시대의 붕괴 이야기입니다. 서기 1127년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의종이 되는 왕현입니다. 그는 인종의 맏아들로 세자 자리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좌를 예약받은 아이였습니다. 1546년 20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초 신하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젊은 왕이니 패기가 있을 것이라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지만 의종은 다른 방향으로 패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 유흥을 좋아했습니다. 치문, 시분을 즐기고 연회를 열고 새로운 정자와 누각을 짓는 일에 열성이었습니다. 개경 주변 곳곳에 왕의 명으로 별궁과 유원지가 들어섰습니다. 백성들의 땅이 강제로 징발되었고 그 위에 왕의 쾌락을 위한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든 왕의 연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히 직언하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직언했다가는 찬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의종 주변에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시를 짓고 왕의 풍류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송을 바탕으로 관직을 얻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반면 무신들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문치운지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제를 통해 문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했습니다. 무신은 나라를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그 공묘에 비해 대우는 형편없었습니다. 같은 풍계라도 문신이 무신보다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문신이 상석에 앉을 때 무신들은 그 아래쪽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욕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한 번은 연회 자리에서 문신할래가 무신 이소흥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소흥은 무신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신들은 그 웃음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의종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웃음에 함께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씨앗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천천히 분노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1570년 의종 제위 24년째였습니다. 그해 8월 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보현원으로 행차를 나섰습니다. 보현원은 개경 근교에 있는 사찰로 왕이 유흥을 즐기며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행차에는 문신과 무신이 함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느 연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무신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중부, 나이 80을 바라보는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무신으로 살았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당당해 한때는 왕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잊지 못할 수모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왕의 측근 문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연회 자리에서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정중부는 그날의 굴욕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의방, 이고 젊고 과격한 무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중부보다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차가 보현원에 이르렀을 때 무신들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행차를 수행하던 군인들 중 수박 경기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예를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모욕이 터졌습니다. 젊은 문신 하나가 나이든 문신 이소흥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관직도 나이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문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왕은 그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아쇠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고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비명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 보현원 일대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신들은 도망쳤습니다. 잡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직과 지위가 높을수록 무신들의 칼날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무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권력 그 자체를 빼앗으려는 혁명이었습니다. 무신들은 궁궐을 장악했고 왕의 측근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문신들이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강물에 던져졌고 일부는 밟혀 죽었습니다. 기록은 그날 죽은 문신의 수를 수십 명으로 전합니다.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종은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궁궐도 수도도 모두 무신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의종은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폐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것입니다. 재위 24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4이었습니다. 왕은 거제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고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이제는 섬안의 초라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신들은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의종의 동생 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도 쉴 곳 없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진짜 권력은 무신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의종에게는 아직 하나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1173년 무신 정권에 맞서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공북면 병마사 김보당이었습니다. 그는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의종은 유배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김보당의 군사는 무너졌습니다. 무신 정권의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동기는 진압되었고 김보당은 사로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의 시력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이민이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이이민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타고난 체격과 무예로 무신 정권에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왕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기록은 그날의 장면을 짧게 전합니다. 이이민이 의종을 만났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다고도 하고 갑작스러운 습격이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종은 죽었습니다. 폐위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서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직 왕의 주검이 거제의 어딘가에 방치되었습니다. 한때 고려의 왕이었던 사람의 마지막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종은 그저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치와 유흥에 빠져 나라를 망친 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왕실의 지출은 늘었고 백성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무신들이 쌓아온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어느 의미에서 의종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려의 문치우선 체제는 의종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굳어진 신분 질서였습니다. 의종 한 사람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신들이 느낀 굴욕과 분노는 의종 한 사람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려 사회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모순이었습니다. 의종은 그 모순이 폭발하는 자리에 공교롭게도 서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이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의종을 죽인 공로로 무신 정권 안에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596년 최충원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유민은 최충원의 손에 죽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그 안에서도 또다시 권력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정중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신 정변을 이끈 주역이었지만 1179년 경대승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권력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신 정권의 실력자들은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면서 권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은 1270년 원나라의 압박과 내부 분열 속에서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난 지 꼭 100년 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심의 오만이 무신을 분노하게 했고 무신의 칼이 왕을 끌어내렸으며 그 칼들은 결국 서로를 향했다고. 누구도 완전한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도, 무신도, 문신도 모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역시 의종이었습니다. 폐위당하고 유배되고 죽임을 당하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왕.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문과 연애와 누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실패한 왕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종이 조금 달랐다면 어떠했을까요? 무신들의 처우를 개선했다면, 연애 자리에서 문신이 무신의 뺨을 때리는 것을 제지했다면, 그 웃음을 함께 웃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떤 분노를 보고도 웃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모욕들이 언젠가 어떤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170년의 그 연애 자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왕의 편에 섰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분노의 편을 이해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언제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습니다.